자, 그럼 이제 우리는 3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PDF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인쇄된 페이지로 이제 아라비아 숫자 3페이지를 펴보시면 채권법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는 조금 긴장하자. 우리가 앞으로 오를 범하지 말자 얘기했지만, 너무 이렇게 그럴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중요하게 하는 부분들하고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앞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은 채권법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는 과목이 나중에 이제 베이직 강의할 때 다 전체적으로 목차를 잡겠지만, 민법 총칙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물권법. 그리고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베이직 강의에서도 할 거니까 그리고 가이드북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총론이랑 강론을 합쳐서 채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우리 실제로 민법 조문에 보면은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민법전에서도 1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법 강의들이 민법 총칙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 제 강의 특징이 이제 채권 총론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채권 총론이 어렵기 때문에 채권 총론부터 시작하니까 어렵다라고 해서 제 강의를 조금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름에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름에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 입학할 때는 뭐 강의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뭐 민법 총칙부터 나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채권법부터 시작하는 장점의 이유는 너무나 확실한데,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수업을 하면 오히려 느껴지실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말씀드려서 맨 앞에 있는 그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게 민법의 전반적인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반론이라고 하는 거는 총론이고 추상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는 일부는 좀 상당히 쉬운데 나머지는 쉽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게 자기가 들을 때 이해한 것 같아도 확실히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정도로 강론들, 채권과 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민법 총칙을 이게 이해한 게 맞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로스쿨들이 1학기에 민법 총칙도 많이 하지만 계약법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채권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뭐 한양대에 계셨다 지금 서울대 가신 양창수 전 대법관이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수업을 할 때 이제 커리큘럼을 물론 이제 민총이 1학기에 있긴 한데 나중에 점점 바꿨어요. 채권법을 이제 1학년 1학기에 하고 2학기에 이제 물권이나 오히려 민총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들이 다 그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구조가 오히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트로 강의에서도 채권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좀 뺐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으면서 구조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것은 채권법의 시작이고 채권법에서도 채권 총론 부분입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 채권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사가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적게 그리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뭐 조금 많이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그리는 편인가? 좀 많이 그리는 편이긴 한데 이 그림을 그리는 용도는 2개예요. 하나는 보면서 그림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게 크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림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일단 초반에는 제 그림 따라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나중에 뭐 끝까지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냥 3년 내내 제 그림하고 똑같이 하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좀 이 그림이 낫겠다라고 해서 그림 수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사례 문제 같은 거를 딱 보면서 자기만의 그림으로 빠르게 메모하고 이제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사람을 갑과 을로 놓기도 하는데 뭐 A와 B로 논다면은 A가 B한테 채권이 있을 때 이렇게 실선 화살표를 합니다. 그리고 A의 채권의 이름은 그냥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뭐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채권이 있으면은 갑은 이제 갑이니까 기억, 뭐 을은 을이니까 이응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건 약간 소문자로 해서 스몰 a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뭘까요? 여기 보시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권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권리가 시계 주기로 했잖아. 내가 당근에서 너 해가지고 이제 현금 줬잖아. 그럼 시계 줘야지라고 하면 실제로 시계는 이게 지금 시계를 줘. 자, 시계 인도해. 라는 채권이라면 시계 나한테 줘. 자, 인도라는 건 이제 점유를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시계가 요렇게 넘어가겠죠.
이것은 저는 이제 재화의 이동으로 점선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은 뭐 거의 한 95%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요. 아주 예외도 있지만은 점선의 화살표는 이제 물건이나 뭐 돈이나 물건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대금을 달라는 거였다면, 야, 이거 시계 대금 줘. 아니면 뭐 토지 대금 줘. 이런 거면 이 사람도 자, 여기 있다. 라고 해서 돈을 주겠죠. 자, 그래서 점선의 화살표는 이제 물건이나 재화가 이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사실 뭐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죠? 뭐 돈 받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법학을 제일 처음 공부하면 제일 먼저 수정되는 게 이제 물론 돈 달라는 것도 채권인데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금전, 비금전 슬래시를 한번 해볼까요? 금전, 비금전. 자, 민법은 은근히 이분법이 많아요. 그냥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음과 양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것처럼 금전과 비금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채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개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금전에 관한 거 아니면은 금전에 관한 게 아닌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아주 어려운 단원에서도 계속 가져가야 될 사고방식이니까 꼭 한번 써놔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채권에는 비금전에 관한 것도 있다. 우리는 너무 채권하면 돈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권의 정의에 보면 돈, 금전이란 말이 없고요.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행위. 결국은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건 들어보셨죠? A를 뭐라고 부르죠? 채권이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뭐 굳이 이 A를 얘 입장에서는 뭐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나는 얘한테 A를 해줘야 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권과 채무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과 채무로 이제 연결을 했을 때 결국은요, 이 행위 위에다가 행위 밑에 둘째 줄에 있죠? 채무자의 행위,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채권은요,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금전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원한다 라기보다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일반론에 다 정의에 맞아 떨어지려면은, 이거를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하고 특히 민사법은 약속을 하고 뭘 응당해줘야 되는 관계에서 안 해주면 그거를 법원에 가겠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이거 얘 저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판사가 이걸 보고 말이 맞으면 마지막에 판결로 너 이거 해줘라 라고 내립니다. 이 판결이 나오면은 뭘 하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행이라는 걸 합니다. 뭐 이건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지겹게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거에서 그 소위 집행 앞에 강제라는 말을 많이 붙죠. 강제 집행이라 해서 만약에 뭐 시기 주는 거면 가서 집행관이 뺏어다가 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돈을 안 주는 거면은 얘네 집을 뭐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뭡니까 채권자한테 주는 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이 원래는 왜 있는 거죠? 얘가 사실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사람을 써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얘를 이제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서 협박하거나 뭐 집에 가서 훔쳐와도 되는데 이제 우리 법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자력구제라 그러죠. 자력구제를 기본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고 막 뺏기는 그 현장에서는 이제 뺏어올 수 있어요. 그게 민사든 형사든 뺏어가는 걸 바로 뺏는 자력구제는 되지만 돈 안 갚는다고 뭐 지갑 뒤져가지고 돈 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거만 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판결을 원하는 거예요. 이 판결은 이거를 얘가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이제 채권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물권적인 판결도 있지만 얘는 나한테 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라고 해서 판사가 맞는 것 같은 판결을 내리고 뭐 민사소송법 가면은 불복하면 항소하고 뭐 상고해서 결국 이 판결이 확정이 돼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기본 구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 진도에서 그 정말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잔잔바리들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적어 놓으시고 뭐 자주 나올 이야기인 거고 그냥 차분히 듣다 보면은 집에 가서 막 각 잡고 복습을 안 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채권이라는 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안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 실현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줄표는 뭐 읽어보셔도 좋은데, 지금 당장 뭐 우리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발췌는 이렇게 두껍게 했지만은, 이거 이제 우리가 총 5회 강의인데, 지금 오늘 드린 게 거의 2, 3회로 끝내야 되는 거라 이걸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하는 것만 징검다리처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일 수 있는데 그럼 그 문제는 뭐냐?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대충 풀 수 있어요. 답도 알 수 있고 대강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는지